네, 안녕하세요. 문화용역 주성진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도대체 문화기획이란 무엇일까? 또 기획서 쓰기는 왜 어려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목만 보셨으면 기획서 쓰기는 왜 어려울까만 내용을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문화기획 얘기는 왜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강의를 보게 되실 분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 문화기획과 관련된 기획서를 주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획서를 쓸지에 따라서 또 조금 기획서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문화기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서 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도대체 문화기획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은 문화기획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들 다르시겠죠. 문화예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기획하는 게 떠오르실 수도 있고, 페스티벌을 하시는 분은 페스티벌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할 텐데, 아무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장면은 이런 장면 혹은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커다란 축제, 메가 이벤트, 혹은 커다란 대규모의 전시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문화기획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앞에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 먼저 살펴보시면 이런 건데요.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라는 이 제도도 저는 좋은 문화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떤 제도냐 하면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 책이 없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제가 그 책이 있는 동네 서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동네 서점에서 사면 도서관에서 돈을 내줘요. 그리고 저는 그 책을 다 본 다음에 도서관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무료로 볼 수 있게 됐고, 도서관 입장에서는 어떤 책을 살지가 늘 고민인데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알아서 살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동네 서점에서는 책을 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졌고요. 사실 이 희망도서 바로 대출 제도나 이 대규모의 도서 행사, 서울국제도서전 같은 경우는 저는 목적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책을 보겠다. 책을 보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겠다. 이런 목적일 텐데, 같은 목적이지만 우리는 문화기획으로 생각하면 이것과 같은 좀 더 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소백산 배달 도시락인데요. 이 제도는 소백산을 관리하시는 그 산림관리원 분께서 개발하신 제도라고 그래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산림을 관리하는 국립공원을 관리하시는 게 일이셨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많냐 하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 쓰레기가 뭔가 봤더니 대부분이 음식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는 어차피 국립공원은 이렇게 올라가는 입구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도시락을 픽업할 수 있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용할 거고, 그러면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음식을 담았던 용기를 받으면 되니까 쓰레기도 줄고 내 일도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개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서 활용되고 있고, 이 도시락 준비는 지역에서 원래 음식 장사를 하시던 분들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지역의 특산물 제철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됐고, 국립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일도 줄었고, 지역의 판매량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필요를 연결했던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혹시 요새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이시스 노라벨이라는 제품이에요. 특정 브랜드를 제가 말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이 제품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늘 익숙한 페트병에 이 로고랑 상표랑 붙어 있는 이 비닐 커버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분리수거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도 이 뚜껑의 내용이 다 들어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를 비교해서 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정말 많은 생태 관련 축제들과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행사장에 가보면 뭐 천막이나 아니면 소품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이랑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생태 관련 프로그램들이나 축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러한 제품이 더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선 이게 물론 상업적인 제품이지만 좋은 문화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이 비빔밥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무한도전에도 나왔었고 뭔가 이 타임스퀘어에 한국에 대한 광고가 딱 걸리면서 많은 분들의 국뽕을 자극했던, 야, 한국, 대한민국이 저렇게 뭐 타임스퀘어에서 이런 기억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저기에 방문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광고의 목적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게 하겠다, 혹은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을 늘리겠다는 의도일 텐데요. 우리가 뉴욕에 자주 가지 않잖아요. 뉴욕에 간 날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한 3박 4일 정도 뉴욕에 갔고, 저 타임스퀘어에 갈 날이면 아마 되게 중요한 날일 거예요. 근데 타임스퀘어에 가서 막 놀다가 저 광고를 딱 보고 다음 여행은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아름다운 비빔밥이라니.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거는 이제 제 지인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인데 벨기에에 갔대요. 벨기에에 갔는데 입국심사처를 이제 통과하려고 줄을 서 있다가 입국심사처 우리 늘 무섭잖아요. 뭐 영어로 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하고 투어리스트, 투익스 막 이런 거 막 연습하고 그러는데 딱 줄 서 있다 들어갔더니 그냥 도장 찍어주고 와플 하나랑 물 한 병을 줬대요. 벨기에에서 와플, 뭔가 딱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 글을 올렸던 친구분이 굉장히 감동을 한 거죠. 이렇게 따뜻한 입국 심사처가 있다니. 그러고 저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고 저런 많은 비슷한 글들이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여기서 본 타임스퀘어 광고랑 저 와플을 주는 행위의 목적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우리나라를 더 좋아하게 만들자, 우리나라에 더 많은 사람이 놀러 오게 만들자. 뭐가 과연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물론 이렇게 큰 메가 이벤트도 필요합니다. 또 작은 제도나 우리 일상과 관련된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문화기획이라고 할 때 너무 이벤트적인 것, 큰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요. 저는 그래서 문화기획을 이렇게 좀 더 이벤트적인 것부터 저 일상의 작은 일까지 이렇게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다른 사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피티 작업이죠. 뭐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보여지는 작업 자체로도 인상적인 작품인데 제가 저 작업을 기획했던 기획자분의 어떤 기획의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작업이 조금 더 존경스럽게 보이고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제일 핵심은 이 작업을 했던 이유입니다. 이 기획자분이 이 작업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저 뒤에 보이는 고층 건물들 때문인데요. 저 아파트들이 어느 날 이 광안리에 생긴 다음에 광고를 했는데 광고 문구가 이런 거였대요. 우리가 광안리의 얼굴입니다. 이 기획자분은 그게 너무 속상하셨던 거예요. 이 광안리에는 수십 년 동안 바다와 함께 삶을 계속 지속해오고 사람들을 만나온 이 어르신분들이 있고 지금도 여기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긴 아파트가 우리가 광안리의 얼굴입니다 하는 걸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 일하신 어르신 중에 한 분을 섭외해서 그분의 얼굴을 저기다 저렇게 그래피티로 남기고 우리가 광안리의 얼굴입니다. 내가 이분이 광안리의 얼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시소죠. 국경에 설치된 시소인데요. 이렇게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설치된 시소입니다. 사실 이 작업은 뭐 작업 자체는 그냥 시소를 만드는 거지만 이 작업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마치 이 작업이 트럼프야 네가 아무리
국경을 높게 세워봐라. 우리한텐 그냥 삶의 공간이고 우리한텐 놀이터일 뿐이다. 이런 말을 다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이 작업이 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분이 저 시소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시소를 만드는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뿌렸고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에 저런 시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화기획을 아까 우리가 좀 더 이벤트적인 것과 일상적인 걸로 구분을 해서 봤었다면 조금 더 예술가적인 것과 컨설턴트적인 것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가적 성향, 예술가이긴 한데 예술가의 정체성을 갖고 있긴 한데 내가 집안에서 나 혼자 방 안에서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리는 걸로는 뭔가 성이 안 차는 내 작업으로 세상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어쨌든 의뢰를 해결해주는 컨설턴트이지만 클라이언트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문제를 내 목소리를 담아서 해결하고 있는 사람, 이 양쪽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기획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길 가다 본 장면 중에서 가장 문화기획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순간의 사진을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김밥 팔아 시집 가자라는 어떤 서촌에 있는 김밥집의 광고 문구였어요. 물론 이 시집이라는 단어가 지금 시대 정신에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직접 적으셨던 문구고 좀 과거의 일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통 저 자리에는 저런 말 대신 막 설명이 써 있어요. 우리 참기름은 오늘 아침에 짰고 단무지는 일본의 장인이 만들었고 그런 게 쭉 써 있고 사람들은 그걸 읽지 않죠. 근데 여기는 그냥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 김밥 팔아 시집 가자 8글자가 써 있습니다. 저 글자 8글자를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 김밥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제가 참치김밥을 먹을까 야채김밥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인분이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제가 이게 내가 무슨 김밥을 먹는 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김밥을 먹으러 갈 때는 막 되게 잘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급하고 간편하게 좀 경제적으로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데 빅맥을 먹기엔 내가 조금 더 몸도 신경 쓰는 사람이고 싶어. 저는 이럴 때 김밥집에 가는데 이런 제 문제보다 내가 지금 뭔가 시키고 여기서 식사를 하는 게 이분의 결혼이라는 인생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작은 8글자가 제가 맨날 일상에 겪는 어떤 순간을 완전히 제가 다르게 경험하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문화기획이라는 게 막 크고 새롭고 멋진 것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작은 사건을 디자인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생각한 문화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축을 놓고 문화기획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었고요. 저렇게 제가 구성한 문화기획의 세계에서 저는 저 정도 위치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재구성을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정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앞에 얘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은 2020년에는 예술 쪽의 활동가였는데 2022년에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문화기획의 정의처럼 이 정의도 각자가 이거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늘 바뀌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정의를 해보셨으면 해서 이 얘기를 드렸고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정의해보는 일을 해보신 분이랑 안 해보신 분, 또 그거를 생각만 해보신 분, 생각하신 분이랑 글로 써보신 분, 글로 써서 남이랑 얘기해본 사람은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